뭐 S&P 500을 가지고 장기간 투자한다라고 했었을 때 뭐 자료화면만 보시더라도 뭐 93년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이 1264%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나눠서 사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분할 매수하면서 모아가는 형태. 첫 번째로는 그냥 ISA 계좌를 잘 활용해서 S&P 500 지수 투자를 장기적으로 했다가 특정 목적이 있어서 자금 인출한다라고 하면 ISA 계좌 안에서, 아니야 나는 지금 당장 뺄 필요는 없는데 계속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러면 연금에다 옮겨놓고 그 다음에 다시 ISA 계좌를 개설해서 계속 이런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요, 김범곤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약간 노년의 어떤 그 연금, 노년의 현금 흐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저희 채널은 이제 30, 40대들도 많이 보시고, 이분들은 뭐 당장 근로소득도 있기 때문에 뭐 현금 2, 300 안 받아도 좋으니까 자산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불리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는 S&P 500을 투자하면은 제일 좋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도 많이 듣다 보니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근데 지금 또 너무 호황이라고 하고 막 계속 막 많이 흔들흔들하고 막 트럼프 막 계속 저렇게 하니까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S&P 500에 대해서. 근데 재미나게도 떨어질 것 같은데 항상 오르더라고요. 또 올라간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너무 많은 자금을 한꺼번에 사게 되면요, 사실 이 기회라는 게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보통 시장 지수를 투자하는 궁극적인 목적들은요, 하락하더라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기준 하에서 대부분 시장 지수를 많이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S&P 500을 가지고 장기간 투자한다라고 했었을 때 뭐 자료화면만 보시더라도 뭐 93년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이 1264%예요. 이거는 뭐 당연히 뭐 이제 그때까지 지금까지 보유했었을 경우에 한해서인데요. 근데 그래프를 잠깐 보시게 되면 뭐 이렇게 움푹 파인 구간들이 사실 있어요. 중간중간에 파인 구간이 있는데, 사실 이때가 약간 좀 박앤세일하던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장기간 투자하더라도요, 궁극적으로 조금 이게 가격이 하락했으면은 사실 좀 저렴해졌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산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좀 불편할 수는 있는데 조금 더 싸졌다. 그래서 떨어졌을 때 오히려 좀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계속적으로 조금 추가로 매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간에 자금이 필요하면 사실 뭐 이런 종목들을 한꺼번에 사서 한꺼번에 파는 구조는 아니에요. 내가 뭐 필요한 만큼의 자금이 있으면은 일정 부분 매도해서 사용하다가, 그리고 좀 여유 자금이 생기면은 다시 매수하고, 그렇게 장기간 투자하게 되면 사실상 이렇게 뭐 물가 상승률 이상의 투자를 얻으면서도 필요한 만큼의 자금들은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계속 뭐 고점이니까 좀 위험하니까 난 떨어질 때 사야지라고 하면요, 대려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언제가 떨어진 것이냐, 언제가 가격이 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사실 그런 기준점 잡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자금을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나눠서 사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분할 매수하면서 모아가는 형태, 자금이 필요하면 일정 부분 찾아 쓰고, 그냥 약간 좀 이렇게 그 뭐 인생의 동반자 이러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운용하면서 필요한 자금들을 뭐 인출하는 이런 구조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 뭐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이기는 하지만 또 지나고 나면 지금이 제일 쌀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를 원칙으로 하시면은 상당 부분 그래도 목적에 맞는 투자들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P 500이 뭐 거의 뭐 100년에 가까운 통계가 이미 있고, 여기에 올인하면 결국에 승리자다라는 얘기들도 이제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적립식으로 내가 버는 돈 뭐 한 70% 다 그냥 뭐 S&P 500만 산다. 실제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그런데 그게 나쁘지 않은 결과가 또 나오더라고요. 아예 이렇게 올인 전략. 모든 자산을 그냥 여기다 집어넣는 전략.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버는 돈 다 그냥 S&P에 넣는다.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길게 놓고 봐서 내가 쓰지 않아도 될 돈이면 상관없거든요. 만약에 이제 젊은 분들은 사실 노후 자산으로 S&P 500을 사는 경우보다는 자산 가치를 조금 올려서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확률들이 좀 높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몇 년 안에 돈을 써야 되는 그런 그 계획을 갖고 있는데, 결혼식 자금, 무턱대고 뭐 S&P 500을 집 사고 뭐 이런 건데, 만약에 뭐 보증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S&P 500에 단기 투자해서 이익을 취하겠다라고 하면 정말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쓰지 않아도 될
그런 장기 투자 가능한 자금들은 장기적으로 내가 운용했었을 경우에는 성공할 확률들은 좀 사실적으로 높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단기간으로 운용해야 될 자금들이 대려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시장에 들어왔었을 경우에는 성공하면 좋겠으나 실패할 확률들도 있잖아요. 실패했었을 때에 또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위험 자산에 투자할 필요는 없거든요. 물론 뭐 S&P 500이 뭐 안전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얘도 원금 손실 가능성은 무조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인보다는 내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적립하는데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는 꾸준히 모아가는 게 좋지만 어느 정도 뭐 3년 이내에 자금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주식시장에 데려오는 것보다 차라리 예적금으로 안전하게 운용하는 게 조금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아니 나는 지금 이제 젊은 사람이고 이제 뭐 사회 초년생이나 뭐 한 2, 3년 차 했고 이제 뭐 월급 뭐 한 300 받아가지고 뭐 저축해서 한 150 모은단 말이야. 그럼 내가 뭐 언제 결혼할지도 모르고 뭐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올인하겠다. 이건데 또 말린단 말이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한 몇 프로 정도? 한 2, 30% 정도만 그냥 쭉 그냥 장기 투자 개념으로 그냥 노후 대비를 위해서 그냥 그 정도만 그냥 계속 해라. 이 정도가 맞을까? S&P 투자 같은 것들. 아니 보통 이제 뭐 소득 대비 이제 저축률을 이제 산출할 수는 있어요. 내가 만약에 뭐 소득을 벌어서 50% 정도 쓴다. 그럼 50% 중에 뭐 한 30%는 이제 단기 자금 운용 목적으로 쓰고 만약에 20%는 장기 자금으로 쓴다라고 하면 내가 저축 가능한 금액 중에 전체 비율로 따지면 한 뭐 20% 되겠죠. 20%는 미래로 보낸다든지 80%는 안전하게 운용한다든지 나름의 규칙을 만드는 거죠. 근데 단기 자금을 모두 다 S&P 500 가져온다. 성공하면 좋겠으나 실패할 가능성도 높으니 그래서 그냥 한 비율로 정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소득 대비 내가 저축할 수 있는 금액 그 중에서도 단기적으로 써야 될 것과 장기로 써야 될 것을 좀 구분해 놓은 다음에요. 그다음에 장기 투자는 사실 공격적으로 하는 게 상대적으로는 유리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분을 조금 명확하게 하고 하면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뭐 가끔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그냥 나의 모든 월급은 S&P 500과 함께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물론 뭐 이렇게 성공하거나 이러면 좋은데 사실 미래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내가 돈 필요할 때 돈이 없으면 그게 가장 나쁜 투자의 예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좀 구분을 좀 명확하게 단기 자금 운용이냐 아니면 장기 자금 운용이냐. 장기 자금 운용은 공격적인 투자 좋은데 단기 자금은 그래도 안정적인 투자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1년도에 S&P 500 좋다고 막 이제 적립식으로 하셨다가 22년도에 계속 내려가는데 적립식으로 하다가 이거 못 하겠다고 접으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23년에 다시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런 걸 좀 경험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한 3년 정도 금리 인상기에 한 20, 30%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셔야죠. 내가 투자를 시작했을 때 무조건 올라갈 수도 있기는 한데요. 반대로 2, 3년 정도는 침체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훅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냐면 반등을 너무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기회다. 근데 거꾸로 이제 그 지금 떨어졌는데 더 빠지고 그다음에 장기가 이렇게 보합 행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장은 항상 올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면 좋은데 사실 이제 폭락장을 만나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단련이 좀 됐어요. 그래서 떨어지면 되려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이제 계속 상승장에만 이제 투자하면서 머물러 있던 분들은 아마 그런 시장 만나게 되면 아마 이제 심리적인 고통을 좀 많이 겪지 않게 될까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S&P 투자, 그러니까 지수 투자는 어찌 보면 이제 장기적인 복리 상승에 베팅하는 거니까. 사실 공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뭐 개별 종목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약간 노후 대비에 또 적합한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ISA 계좌가 아니라 뭐 IRP 뭐 이쪽으로 가야 되나요? 이게 적합한 계좌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일반 계좌에서 S&P 500을 장기 투자는 할 수는 있어요. 장기 투자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결국에는 투자에 이익치 않은 구조는 두 개거든요. 하나는 매매 차익 목적, 하나는 분배금, 배당금이 나올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일반 계좌 안에서 장기 투자해 가지고 내가 어느 날 이익을 실현을 해요. 근데 S&P 500을 만약에 국내 상장 뭐 해외 ETF 투자했는데 그게 S&P 500이다. 그럼 차익이 생기면 다 배당 소득으로 잡혀요. 그럼 배당 소득 잡히면 역시나 세금 문제. 그러니까 장기 투자에서 만약에 몇억 이상의 이익이 났는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뭐 무턱대고 1억 원의 자금을 뺐다. 그러면 1억 원의 배당 소득이 생긴 거잖아요. 엄청난 세금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로. 그다음에 건강보험료가 1억 원이면요, 어마무지합니다. 거기에 뭐 한 8% 붙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아찔할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걸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펀드를 이제 해외 펀드를 매수하신 분들이 이제 한 2, 30년 운용하시다가
이제 노후 소득원으로 이제 확보하려고 매도하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매도했는데 걔가 배당 소득으로 잡히는 걸 모르셨던 거죠. 그랬을 경우에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뭐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ETF 매수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미국에 상장된 ETF를 만약에 직접 내가 투자한다라고 하면 뭐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세예요. 뭐 250만 원 초과 이익 생기면 22% 세금 내고 끝나는데 중요한 건 또 거기서 발생되는 분배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이자 배당 모두 다 합산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다만 이제 보통 뭐 22% 양도소득세를 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에 이미 어느 정도 금융자산이 확보되신 분들은 차라리 22% 세금 내는 게 싸다.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는 것보다 그때는 선택지는 될 수는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런 고소득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일반 계좌보다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절세 계좌들, ISA 계좌, 연금, 그 다음에 IRP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뭘 먼저 선택해야 되냐 항상 물어보는 게 그래요. 그래도 난 젊다. 그러면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ISA 계좌. 그래서 ISA 계좌에다가 꾸준히 납입하면서 장기간 운용을 하다가요. 딱 이제 목적은 두 개예요. 내가 목돈이 필요하면 ISA 계좌에서 정리해서 찾아 쓰면 되고요. 꾸준히 운용하다 보니까 나는 굳이 지금 당장 목돈은 필요하지 않아. 다만 내가 연간 계속 납입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길 것 같아라고 하면요. 그 돈은 연금으로 옮기면 돼요. 그래서 연금저축으로 옮겨 놓으면 이때 또 고민이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출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ISA 계좌에서 연금으로 넘어가는 돈들은 그 세액공제는 일부만 받게 돼요.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넘어가는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을 만약에 연금으로 옮겼다. 그러면 300만 원은 공제되고요. 9,700만 원은 공제를 안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9,700만 원은 또 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돈이 묶여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세금적인 측면에서 ISA 계좌에서 연금 계좌로 옮겨놓는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냥 ISA 계좌를 잘 활용해서 S&P 500 지수 투자를 장기적으로 했다가 특정 목적이 있어서 자금 인출한다라고 하면 ISA 계좌 안에서 아니야 나는 지금 당장 뺄 필요는 없는데 계속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러면 연금에다 옮겨놓고 그 다음에 다시 ISA 계좌를 개설해서 계속 이런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요 사실 자산을 모으면서도 세금도 줄이고 그리고 내가 이익을 실현하더라도 뭐 배당 혹은 뭐 분배금에 대해서도 사실 뭐 건보료랑 그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도 조금 더 여유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두 상품을 좀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S&P 500이 지금까지 보여준 거 보면 뭐 연 수익률이 뭐 한 7에서 10% 뭐 이 정도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초장기로 여기다 꾸준히 돈만 넣을 수만 있으면 네. 통계가 지금 증명한 거기 때문에 네네. 100년 이상의 통계가 있으니까 네. 사실 어찌 보면 이거보다 더 괜찮은 투자가 있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제가 물어봤죠 많이 왜 S&P 500 안 하세요라고 했더니 욕심이 더 많죠. 재미가 없다. 네, 연 10% 가지고 이제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옆에서 막 테슬라 막 올라가고 네. 막 올라가는 거 보면은 맞아요. 항상 이제 S&P 500의 투자는 단기적인 이제 이익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형태의 투자로서는 그래도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단기간 이제 급등하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적합하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뭐 단기간 이익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적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가 뭐 이렇게 현재에만 살아가는 건 아니고 네. 미래 대비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이렇게 S&P 500이나 아니면 우량한 이런 시장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일 수는 있다. 뭐 대략 저축액의 뭐 한 20-30% 정도를 떼서 뭐 이렇게 네. 좀 묻어두는 느낌으로 네, 그렇죠. 그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다른 식으로 네. 불리는 거죠. 네, 그거는. 네, 맞습니다. 그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S&P 그 차트도 보면은 한 뭐 잃어버린 10년처럼 이렇게 막 횡보하고 빠지고 네. 막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막 급등해서 사람들이 사면 무조건 돈 번다라고 하지만 또 갑자기 횡보하거나 빠질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네. 그럼 그럴 때 되면 또 이제 못 버티고 막 던져버릴 수도 있는데 네네. 그 빠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1993년부터 2024년 성과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쭉 보시면은 연평균 수익률은 대략적으로 약 한 10%대 정도는 돼요. 근데 최악의 해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빠질 때 뭐 2000년, 2001년, 2002년 3년 네. 동안 빠졌습니다. 근데 수익률 보게 되면요. 한 50% 정도가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39%. 네. 그 이후로는 사실 이제 그렇게 이제 심각하게는 빠지긴 않았는데요. 근데 또 지나고 나게 되면요. 평균적으로는 사실 수익률이 적지 않아요. 이게 93년부터 2024년까지 1000%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하면 계속 오르면 저희 마음속에 이제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자료를 이렇게 쭉 조사하면서 느껴지는 거는 이 정도면 뭐 해볼만 하지 않나? 차라리 가격이 떨어졌을 때 조금 더 자금들을 더 사고 그 다음에
가격이 올랐을 때는 또 그거에 따른 이익을 취하고 이런 행위가 반복되다 보면 이제 평균으로 대부분 근접하게 되고 그러면은 내 자산은 또 같이 부러져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떨어지는 거에 대한 부분들에 사실 걱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데이터들을 쭉 한번 누적해서 한번 그 남이 만든 거는 사실 신뢰를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직접 한번 뭐 93년부터 뭐 이렇게 각각 연도별 수익률들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최악의 경우는 많이 떨어졌던 그런 해들도 한 번씩 좀 보면서 이 마음속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되려 지나고 나면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때가 어떻게 보면 투자 기회였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차라리 뭐 하락장이 많이 왔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문제는 돈이 없는 거죠. 목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투자할 때는 일정 부분은 현금을 좀 두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적립식으로 하다가 특정 구간에 이제 이렇게 손실폭이 커졌을 때는 조금 더 저렴하게 많이 살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일부는 좀 항상 이제 폭락을 좀 대비한다라고 한다면요. 전체적인 배분에 있어서는 일부는 꼭 현금을 좀 두는 게 어떨까. 근데 대부분 안 두시더라고요. 맞아요. 안 두고 어디 같이 가서 같이 물려가지고 네. 지금 사야 돼라고 하는데 돈이 네, 없다. 맞아요. 항상 네.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네, 네, 네. 결국에는 이제 욕심이 문제다. 네, 맞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사실 너무나 좋은 투자처인데 네. 항상 그 욕심 때문에 같이 물려버리고 그 저점에서 같이 팔고 네, 맞습니다. 이러니까 네. 또 부자가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